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숨은 고수, 떠오르는 별,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연자분들 나오시기 전에 막 검색을 해보는데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님 검색을 해보니까 90세 별세, 민족 반역자, 뭐 잘 싸우는 군인, 흑백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백인엽 장군. 그 이유가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방송 출연인데요. 아, 너무 긴장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 각오 한마디 듣고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첫 방송 출연인데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한번 드리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군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방송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 오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네.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하락세가 깊어지고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매도 얘기인데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는 뭔가 정책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불법 공매도 세력이 공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이제 안 좋은 제도라고 보진 않지만 이 불법 공매도라고 네이키드 셀링이라고도 하는데 그에 따르는 낙인 효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어떤 주춤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다음에 법인명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실효적인 이득은 없다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것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네. 발생한 이후에 법인명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도인가요? 그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 네. 공매도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올해 6월까지 불법 공매도 건수 전체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3%인데 형사고발 건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선방망이 처벌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든지 해야지 불법 공매도가 걸린 다음에 법인명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구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예요?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끝인가요? 법률적인 문제라면은 근데 네. 이게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비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공매도의 접근이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다. 그리고 네. 낙인 효과는 사실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이 언론 지상에 사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관이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언론들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은 꺼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개됐을 때 그 스타트가 되면 너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범 케이스를 두려워하긴 하겠죠. 네. 그런 네.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매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도 상한기간이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다르잖아요. 아.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 상한기간이 90일인데 네.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잖아요. 거의 아. 무제한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90일도 작년 11월 달에 60일에서 90일로 늘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너무 기울어졌다. 그 외에도 이제 담보 비율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105%예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140%인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먼저 손질을 해야지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90일 무제한의 어떤 차이가 해결된다고 개인들이 과연 또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랑 기관에게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상한 기간이랑 담보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그 반영이 될까요? 아, 공매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법인명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뭐 낙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큰 효과는 이제 지속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공매도 낙인 효과는 사실 제도적인 보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공매도 하면 저는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거예요?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에 너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매도가 1969년에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어떤 점에서 도입이 됐냐면 원래 이제 신용 매수,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면 신용 매수를 하는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오히려 공매도는 왜 허용을 안 해주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도입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애플페이 이슈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애플페이가 11월부터 국내에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약관 유출 보도가 있었고 유출된 약관을 보니 시작일이 써 있던데 다음 달 30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직 물론 회사에서는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이제 한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애플페이 자체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 도입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로 네. 도입된 적은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죠. 단말기 구입 비용이라던가 수수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도 사실 처음에 한 달 전부터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는데 어제 이제 약관이 공개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입이 된다고 보고 네. 일단 향후에 이제 우리가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현대카드가 경제적인 실익이 있을까 이걸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은 사실 지갑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뒤에 카드가 꽂혀 있냐 아니냐인데 그렇게 되면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처럼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카드로 당연하게 바꿀 의향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NFC라는 그런 뭔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입이 확실하게 돼도 상용화가 많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말기 구매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가맹점 단말기의 약 97%가 NFC랑 아니 97%가 이제 MST 단말기고 나머지 3%가 NFC 단말기인데 만약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려면 NFC 단말기를 280만 개 가맹점에 전부 다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말기 한 대당 보통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280만 개 가맹점에 전부 돌리면 약 4천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4천억이요? 네. 근데 지금 애플페이가 또 하나 문제가 다른 곳보다 이제 수수료를 높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즉 현대카드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천억이란 높은 비용을 들이고 오히려 수익은 낮아지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카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플페이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되려면 아까 NFC 단말기가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해결의 과정을 간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 우리가 이제 NFC 단말기가 도입이 되면 보통 애플 아이폰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품주로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부품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벤사라던가 그리고 카드 단말기 카드 단말기 회사 위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지 그리고 KG이니시스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대장주인 것 같아요. 벤사를 봐야 된다. 네.
벤사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 좀 많이 피해를 봤었잖아요. 네. 왜냐면 나가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활동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실외에서는 완벽하게 마스크를 해제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최근에 벤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애플페이까지 붙는다면은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는데 약간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봐요? 벤사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이제 뭐 벤사 수혜를 얻을 거로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벤사보다는 아, 그 카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요? 그쪽이 조금 더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카드 단말기를 새로 다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 관리가 또 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애플페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료들이 나와서 네. 재료 소멸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약간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매매하는 전략은 사실 크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재료가 나타날 거란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매매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아마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관련 종목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장에 한 번에 그렇게 도입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더라도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NFC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는 편의점 같은 그런 거 위주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왔을 때 실익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손익분기점을 넘길 과정을 생각하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러니까 이슈화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수혜주지 않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그러면 저는 또 세 번째 질문까지 같이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내부적인 정책적인 이벤트가 또 발생을 했어요. 사실 좀 쉽지 않은 이슈인데 비대면 진료가 이제 코로나 때 물론 예전부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얘기들은 있었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더욱더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를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허들이 많은 이슈이긴 한데 이 관련돼서 수혜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공매도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가 왜 안 됐는지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면 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가 아무래도 오진의 가능성이 높죠. 오진. 네,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의사가 이제 비대면 진료로 오진을 했을 때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비대면 진료가 전화통화나 화상전화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병원 가면 2, 3분 내에 진료가 끝나는데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대면 진료보다 더 진료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이랬을 때 약가 수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대면 진료랑 비대면 진료랑 약가 수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이게 조금 근본적인 문제긴 한데 그 외에도 비대면 진료할 경우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치중이 되면 네. 지방의원이나 동네 병원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부에서 조절을 할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상당 기간 진통이 있고 네. 상당 기간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 봐요. 법제화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네,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고 네. 병원들도 100% 비대면으로 바꾸는 현상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일단 지금 추세가 글로벌리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도입할 거란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다 보면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다 보면 약사나 의사협회에서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가긴 갈 거예요. 일단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수혜주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통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보다는 최근에 이제 앱 개발도 많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쪽으로 좀 봤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3가지가 있죠. 굿닥, 그리고 이제 닥터나우, 예. 그리고 이제 뚜닥이 있는데 예. 일단 뚜닥 같은 경우는 유비케어가 이제 그 최대 주주로 있고 뚜닥은 비브로스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유비케어가 최대 주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케어랩스가 운영하는 이제 굿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케어랩스가 운영하는 굿닥이 가장 탑픽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굿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앱 자체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앱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시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굿닥이라는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약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용화가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용화가 충분히 되었고 그리고 앱 자체에서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케어랩스가 굿닥 최대 주주인 케어랩스가 가장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케어랩스. 케어랩스. 네네. 예, 케어랩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굿닥 앱이 비대면 진료에서는 값상 앞서간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 법제화 이슈는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유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요, 하나의 명분과 큰 전환점이 필요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전환점을 만들어줘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건 사람을 만나면 안 됐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의사의 활동과 치료를 받는 거를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가능했다라는 거죠. 가능했고 그러면 이거는 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어쩌면 계속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거에 투자자분들은 오케이라고 했는데 그럼 좀 오래 걸린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럼 지금부터 투자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지금부터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도 매력이 있고 B라는 종목도 매력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100만큼 매력이 있고 B라는 종목이 70만큼 매력이 있으면 우린 당연히 A라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매력은 있지만 그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집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아까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유비케어가 이제 운영하는 건 뚜닥이 아니라 똑딱이었습니다. 똑딱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언제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시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힘들죠.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협회랑 이제 의사협회에서 아마 반발이 심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면서 예. 좀 타이밍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화 이슈가 논의되는 것보다 확정이 됐을 때 들어가도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맞아요.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가 네.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관련된 이슈와 함께 수혜주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